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바퀴. 안녕하세요, 큰바퀴. 오바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금바퀴님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이어서 갈 건데요. 책이 바로 각각의 계절. 지금은 여름이라는 계절에 있습니다. 더위 잘 보내고 계시죠? 아니 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음. 계절 얘기 안 하고 가면 너무 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절이 들어간 제목의 책을 골라봤고, 제가 권여선 작가님의 단편을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번에 첫 이게 온전한 책으로 읽어보게 됐거든요. 이 각각의 계절은 이제 보통 단편 소설집 하면은 이게 단편 소설 여러 개 중에 한 개의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을 표제작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오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고 어떤 한 소설의 끝부분에 있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소설 제목으로 꼽으셨는데 너무 잘 꼽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계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시절, 어떤 한 시절, 뭐 20대, 30대 아니면 그 어렸을 시절, 뭐 이런 시절을 얘기하는 그런 시절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다시 이제 훑어보니까 그 제목이 너무나 딱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은 저번에 이제 6월 7월에 이제 책과 음악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계절이라는 게 사실 음악에서 너무 좋은 소재여가지고 묶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갔던 책인데, 그렇죠. 사계라는 네. 너무 많죠. 좋은 작품이 있잖아요. 네. 비발디. 그리고 들으면 너무 좋아하시고 나는 사계를 피아졸라 사계 좋아해. 네, 피아졸라 사계를 그때 들고 갔어요. 피아졸라 사계 들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비발디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대중적인 것도 대중적인 한번 가니까. 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스피노프처럼 막스 리터라는 현대 작곡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작곡가. 현대 작곡가라고 해도 옛날 사람이죠. 근데 막스 리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 진짜 현대 작가네요. 네, 완전 현대 작가예요. 왜냐면 나는 피아졸라도 갑자기 음악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갑자기 이거 얘기하고 갈게요. 피아졸라도 나름 현대 클래식이라고 했는데 더 현대. 그래도 100년 전 거의더라고요. 그럼 이제 피아졸라는 사실 이제 근대 작곡가. 근데 오케이. 왜냐면 너무 현대곡이 더 다양해지고 더 실험적인 곡들이 많이 곡들이 나오고 굉장히 있구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피아졸라도 이제 어쨌든 겹쳐지는 시기가 있지만, 우리랑 겹쳐지는 시기가 있지만 근대로 분류하는 게 더 이제 정확할 것 같아요. 네. 1900년대 뭐 초중반 예, 사셨던 분이니까. 네, 음악 방송. 네, 다시 이제 문학으로 넘어와서 네. 이제 이 권여선 작가님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하자면 1965년생이세요. 그리고 서울대 현대문학을 전공하셨고,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음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품에. 먹는 거 진짜 좋아하셔요. 정말 작품에 술 먹을 거 안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도 쓰셨더라고요. 오늘 뭐 먹지라는 제목이 네.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본 읽어보고 것 싶은 같은 작품. 제목이긴 하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술과 안주에 대해서 굉장히 찰지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집 중에 안녕 주정뱅이라는 소설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할 각각의 계절도 있고. 그래서 술과 술자리 묘사를 너무 잘하시고, 제가 이분이 나오는 팟캐스트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팟캐스트. 네, 거기서 사실 권여선 작가님을 먼저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술 얘기와 안주 얘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저는 결이 맞다. 먹는 걸 좋아하고 이제 먹는 걸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을 꼭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이 각각의 계절은 이것도 되게 따끈한 책이에요. 2023년에 여름인데 따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덥죠. 지금 시원한 사실 책이라고 따끈하다는 말 자체도 더울 정도로 지금 갑자기. 너무 더운데, 지금 이제 뭐라 그랬지, 무슨 이런 계속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와중이긴 한데 어쨌든 따끈한 거 갖고 오셨답니다. 이 한여름에 얘기해 주세요. 2023년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를 했습니다. 와, 소설가 50인이 뽑았어? 소설가가 뽑은 책. 저는 그거에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중들이 좋아하는 책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믿을만한 책, 재밌는 책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 금바퀴님이 지난 시간이랑
지금 갖고 온 책이 둘 다 문학동네 책이네요. 제가 문학동네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문학동네에서 이제 발굴했다고 해야 되나? 발굴인지 어쨌든 이런 현대 작가들의 책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르고 전혀 산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문학동네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도 사실 비슷하죠. 지금 여리여리 약간 파스텔 톤에. 네네. 그래서 이전에 이 책은 이전에 수상했던 단편 소설들을 묶었던 그런 작품집이고 각각의 계절이라는 그 단어는 이 실린 그 하늘 높이 아름답게라는 단편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럼 재밌게 읽은 단편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단편이자 어려웠던 단편이자 그래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단편인 사슴벌레식 문답. 제목도 어렵다. 사슴벌레식 문답이래. 사슴벌레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유추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등장인물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저 이게 수업에서 할 때는 가계도처럼 이렇게 등장인물을 쫙 써놓고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줄거리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은 정원의 추모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친구의 추모식인데 내 친구 이름 정원이 있는데 정원 사실 주변에 한 두세 명은 있잖아요. 네.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 세대 때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죠. 그래서 정원의 추모식을 부영, 경혜 그리고 나 준이라는 인물이 단톡방을 만들면서 이제 추모식이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정원은 식으로 어쩌다가 돌아가셨지? 자살을 했습니다. 아, 자살할 이 네 명이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근데 혹시 뭐 동아리가 숲과 관련된 동아리를 했던 친구들 아니고?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기억나요. 딱 걸렸어. 아니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나요. 둘이 두 명이 하숙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 나머지 두 명이 그 하숙집에서 같이 놀러 오게 되면서 네 명이 계속 교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같은 대학 생활을 보냈던 시절을 보냈던 그런 친구들인데 이 넷이서 같이 갔던 30년 전의 여행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넷 중에 정원 이제 자살한 정원은 가장 착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경애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부영은 이제 다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자서전 대피를 하면서 이게 넷이 이게 한 번에 시간이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이 이렇게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행을 갈 스케줄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이때 가야겠다 하고 가게 되죠. 근데 그 갔던 곳에서 사슴벌레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사슴벌레를 바라보면서 이 인물들이 나눴던 대화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 나 어떻게든 그렇게 잔인해. 사슴벌레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거기에 이입해가지고 감정이입해서 네. 그래서 이게 사슴벌레를 보면서 이렇게 나눈 대화가 이제 사슴벌레식 문답. 제목 잘 지었다. 잘 지었죠. 이거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 인간은 무엇으로든 살아 이러면서 질문을 대답으로 받는 그런 형태의 대답 이렇게 문답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지 했는데 나중에 해설에는 뭐 수군거리며 주눅들게 만드는 질문에 덫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긍정하고 실천함에 밀어붙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무례한 질문이나 공격적인 질문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대답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예전에 그 김영민 교수님의 칼럼을 독서 모임에서 한번 공유했었는데 그때 계셨나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2018년에 되게 굉장히 핫했던 칼럼이에요. 그래서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김영민 교수님의 칼럼이 경향신문에 그때 실렸었는데
이때 추석을 맞아 모여든 친척들의 과도한 관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이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친척들 모이면은 진짜 무리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살 언제 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아기 언제 낳을 거냐, 둘째 언제 낳을 거냐, 뭐 이런 질문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얘가 미쳤냐? 라고 그러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 말문을 막히는 거구나. 네. 몰라 나는 이거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고 나쁜 방법을 떠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친척들 모임에 가기 싫어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이거를 딱 박사 졸업하기 직전에 읽었거든요. 2018년이면 제가 박사 졸업하기 1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국을 돌아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면 이제 마주해야 할 그 친척들이나 뭐 어른들 이런들 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그때 이 칼럼을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 칼럼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래 대리만족은 되죠. 대리 만족과 같은 생각을 그래.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공감대가. 네. 굉장히 그래서 이거 되게 인기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리포스팅도 많이 되고 이 칼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교수님 인지도 올라가고 근데 책도 쓰셨는데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칼럼이 생각나더라고요. 질문을 대답으로 받는 그 대화 형식. 질문을 대답으로 받는 질문 그 자체를 대답으로 바로 받아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슴벌레식 문학과 대화법이라는 약간 거죠? 결이 비슷하다. 이게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질문을 또 질문으로 받는 거고 김영민 교수님 칼럼에서는 그 여기 문답에서 질문을 대답으로 이제 마침표로 질문한 것 자체를 대답식으로 네.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 자체가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칼럼이 되게 생각이 났었어요. 뭔가 이제 말문을 턱하고 막히게 만드는 방법.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은 대화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대답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무리한 질문에는 공손하게 대답할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무리한 질문이냐는 거지. 왜냐면 무리한 질문이지. 아니 그거는 그냥 잘 지내니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이 다른 걸 수도 있지만 결혼 안 하냐? 그럼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냐를 잘 지내니?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오바키님이 정말 안 꼬이시고 우선 자기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있는 상태에선 사실 그렇게 들려요. 왜냐면 또 나는 잘 살고 있기도 하고 국수 언제 먹을까? 그러면 국수집 소개해드릴까요?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정말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무례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시절이나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 자기 자신도 불안한 상태거든.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네. 문제인 것 같아요. 맞네. 왜냐면 사실 이거를 다 넘어서서 내가 너무 잘 살고 있고 이러면은 그런 질문들이 사실 되게 그냥 웃겨요. 재밌고 또 똑같은 소리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점점 저도 이렇게 변해가는 걸 느끼는데 내가 불안하면 그게 좋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맞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나도 살도 빼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뭐 이러면서 뭐 애기도 갖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맞아. 그 질문은 공격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그 당시에 이 칼럼이 너무 웃기고 공감이 되고 이랬던 이유가 내가 하고. 불안했었던 맞아.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맞네. 그리고 이 질문을 받는 아마도 좀 대다수의 분들도 불안하신 상태에서 그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슴벌레식 문답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도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쨌든 내가 왜 이 질문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된다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내 삶에 대한 그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 같아요.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게 제가 지금 안 읽었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어떤 대체 뭐라고 해야 되지? 가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직접 말할 수 없는 거를 사슴벌레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는 거지만 가면을 쓴 것 같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저 그 지점을 느꼈던 게 어쨌든 질문을 대답으로 이렇게 받아치면서 뭔가 내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 그 한 차례 그 그렇지. 방어막을 필터가 치고 딱 있는 거지. 필터로 대답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슴벌레식 문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사이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 틀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한 명의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제 간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 어쨌든 그런 시대 상황도 들어가 있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또 다른 인물들 간의 사슴벌레식 문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제 직접적인 사람이 완전 경험했던 사실이 아니고 역사책으로 배웠던 사실이란 말이죠. 아니면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배웠던 사실이라서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은 무엇이고 내 정말 친한 친구들 이것 때문에 틀어지고 서로 오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작가님과 나오신 주인공들의 나이대가 비슷한 걸로 그려지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 때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없지. 내가 아무리 뭐 배우고 뭐 맞아. 나의 뭐 가족이 겪었던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맞아.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긴 했어요. 이 단편 소설들 중에는. 제목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제목이네요. 네. 얘기를 잘해주셔서 그런지 사슴벌레 하면 또 되게 강한 맞아요. 어떤 갑옷 이미지가 같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상태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제목을 잘 지으시네. 굉장히 잘 지으세요. 이 모든 단편 소설의 제목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다. 어떤 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지?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셨지? 할 정도로 우선 제목을 한번 제가 그러면은 네.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슴벌레식 문답, 그리고 실버들 천만사, 하늘 높이 아름답게, 무구, 깜빡이,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기억의 왈츠, 이렇게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네. 7편밖에 없어요. 네, 꽤 길어요. 그래서 장편 하나하나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것도 있고 탄탄한 것도 있고 7개로 한 것도 7색깔 무지개처럼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처음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네요. 맞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너무 모르겠으니까 되게 리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 7편의 단편을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세 가지 단어가 기억, 감정, 관계. 다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네요. 네.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주인공 그 인물들 간의 관계. 나는 기억이라고 한 거야. 기억. 기억자. 맞아. 각각의 계절. 감정. 맞아. 관계. 기억이 유난히 많이 들어가네. 계절. 네. 또 이런 점이 또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지점이 있어요. 작가님도 권여선. 그러게. 별거 아닌데 되게 감탄해 주시는데 감사하네요. 너무 신기했어. 왜냐면 이게 느끼긴 느껴지잖아요. 뭔가. 근데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 또 신기한 지점이 있네요.
제가 이 작품 방금 말씀드린 사슴벌레식 문답하고 한 가지 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단편이 있는데 이거는 무구라는 단편이에요. 무구? 네. 제목이 뭘까? 저도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선은 봅시다. 여기서 시작은 소미 그리고 음. 소미의 남편 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은퇴 후에 윤택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는 이런 부부로 나오는데 자식은 없어요. 근데 이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소미의 친구인 현수의 덕이에요. 근데 이제 현수를 떠올리면 원망, 그리움, 불안감이 이제 떠오르는데 네. 현수가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 중성적인 이름이죠. 근데 현수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수가 유시에서 운영하는 분호 부동산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교류를 하던 와중에 이제 현수가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이 있었는데 한번 보러 갈래 하면서 소미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게 그 땅을 보니까 소미도 마음에 드는 거야. 땅 보러 다니는 거야? 땅 보러 다니고 부동산 하시잖아요. 그래서 땅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럼 우리 이거 사자.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돈을 이리저리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너보단 좋으니까 내가 먼저 이 대출을 받아서 살게. 나중에 네가 돈을 마련하면 그 절반의 돈을 나한테 주면은 반반 나누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기 냄새가 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페이스북으로 만났다며. 페이스북. 근데 그래도 오래된 친구야. 대학생 때 친구긴 해요. 근데 수십 년 만에 만나긴 했죠.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 사기 행각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절반을 떼어주기로 정말 마음을 먹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현수가 그 돈을 마련을 하지는 못해가지고 나중에 소미의 땅이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뒤로 그 땅을 산 뒤로 이제 소미는 유시로 계속 출근을 합니다. 유시? 유. 시티 이름이 유야? 유예요. 유. 유 알파벳 시티? 유. 어. 그렇게 나와요. 더 이상 이게 어떤 도시를 그린 걸까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된 그런 도시로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집을 가꾸고 이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묘역이 들어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자기는 이제 나름 투자의 가치를 보고서 산 건데 근데 나중에 현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한다.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소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소미는 그 땅에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게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현수와 서서히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게 돼요. 돈이 결부되면은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현수도 이걸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가고 자기가 돈 어떻게 마련해서 사실 반띵을 했으면 현수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나중에 그 땅 주위로 펜션 들어오지, 뭐 전문대학 들어오지, 뭐 리조트, 워터파크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유동인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나중에 이제 남편이 사실 남편 몰래 소미가 대출 받아서 10년 동안 진짜 근근하게 힘들게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남편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혹시 불륜인가 의심하던 와중에 왜 뭔 일이냐 물어보게 되면서 그 땅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그 땅을 보러 가서 봤더니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 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대출금도 갚고 그 땅을 이제 건물을 지은 걸 세를 놓게 되면서 그 세로 이제 둘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수는 어쨌든 이제 사라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사라진 거에 대한 그 원망. 왜냐하면 둘이서 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립기도 해.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다시 돌아올까 봐 불안해. 왜 불안해? 왜냐면 자기가 이제 이 땅을 꿀꺽해가지고 꿀꺽했지. 물론 자기 돈을 다 넣은 거긴 하지만 현수가 소개시켜준 그래서 이익을 보물 배분하지 같은- 않은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현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 모든 단편 소설들의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약간 한 가지의 키워드 아니면 한 가지의 사건, 한 가지의 물건이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 등장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슴벌레식 문답에선 사슴벌레식 문답. 너무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게 등장하고 여기에서는 만둣국집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만둣국집이 의외로 처음에는 그냥 이제 현수와 소미가 같이 가던 그냥 추억의 장소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또 마주하게 된 부부가 있고 연인이 있고 또 늙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늙은 남자가 그 만둣국집에서 만두를 만둣국을 먹고 있는데 마주친 남자인데 이 남자가 나중에 이 소미가 땅을 팔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땅을 사러 온 사람이었던 거야. 만둣국이? 만둣국에서 만난 그 늙은 남자가 만둣국집에서 만난 늙은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약간 이렇게 뭔가 깨름칙했던 거지. 그래서 그 남자를 봤던 걸 기억하고 팔지 않게 돼요. 팔지 않게 돼서 사실 소미가 이익을 이렇게 취한 거가 있는데 안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만둣국집이 어떤 되게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실 이게 제목도 모르겠고 아직도 만둣국집의 의미도 모르겠어. 제가 살짝 봤거든요 방금. 네. 뒤에 끝날 때 네. 때밀고 끝나더라고요. 네. 새신사가 나와서 깨끗하게. 근데 제목이 무구잖아요. 찾아봤더니 무구 뜻이 순결함,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그대로 순박함, 그 때가 순진 묻지 무구할 않고 때 그 무구. 맑고 깨끗함인 거야. 순결, 순수, 결백. 내가 볼 때 이거 살인 사건이네. 이거 소미가 미안하지만 소미가 꿀꺽하려고 무슨 일이 벌어졌네. 거기에서 새로운 장편 하나 탄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러면서 봐봐. 세신으로 끝나잖아. 결백. 자기는 이 죄를 씻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불안하다고 했지. 솔직한 마음으로는 자기가 뭔 짓을 했네. 왜 갑자기 사라져? 그렇지. 완벽한 사건이었네 이 사람이. 살인 사건이었고 이제 부동산 사기까지. 그렇지. 네. 이게 두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소미 입장인 거잖아요. 맞죠. 현수 입장에서는 강탈당한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죄송해요. 순수한 소설을 제가 무고죄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단편 이런 게 재밌어. 맞아요. 뒷이야기를 내가 막 만들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야기 어쨌든 그 용량이 아니라 이야기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더 상상하고 어디서 더 나갈 수 있고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가 있을까 상상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 여름 호러를 가봐요. 만둣국집 무슨 만두를 만들었게? 사람 고기. 웃을 일이 아닌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요즘에 이제 남편이랑 호러 영화 많이 보거든.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고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대. 이것도 무슨 소리야? 어쨌든 그런 그렇게까지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무구.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편이 요 두 가지였고 다른 단편도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이게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유추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전 또 그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 트위스트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까이 계절 제가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말에 하는 독서 모임에서 누가 이거 추천을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투표를 했어. 근데 뽑히진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뽑히지 않을 수 왜 안 뽑혔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수수께끼 같고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편의 묘미지. 단편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었던 지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계속 추천하고 다니고 저는 이 책을 사실 한 20-30년 뒤에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이 작가가 쓴 그 시절에 제가 60대가 되어서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한 200시즌 200회 정도 될 때 200시즌쯤에 저희가 2년 했는데 시즌 4 시작했잖아요. 그럼 한 반년 주기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네. 그때 다시 읽어보고 저희가 60대 한번 다시 들고 와보겠습니다. 네, 60대 만나요. 60대 만나요. 시즌 200에서 만나요. 시즌 200. 네. 와, 시즌 200까지 예고해주는
팟캐스트는 팟캐스트 이거밖에 없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제가 그리고 사실 궁금해져가지고 나름 시즌 4가 음. 시작을 되다 보니까 나름 장수 음.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어쨌든 책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가 또 금방 사라졌더라고요. 분석해 그래서 보셨어요? 왜냐면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잘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은 팟캐스트 몇 개 없다고 책 팟캐스트에서. 왜냐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은 또 끝난 팟캐스트들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니까 많진 않아요. 남아있는 팟캐스트가 남아서 꾸준히 오래 하는 팟캐스트가. 그래서 저희도 200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200 가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있고 장점 얘기해주면 우리는 항상 다음 책이 뭔지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다른 그쵸. 거는 그냥 다음에 좋은 책으로 만나요 이러지만 우리는 다음에 항상 릴레이가 되니까 나는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저희 준비 많이 하죠. 어. 저희 이제 물론 이렇게 티키타카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한마디 한마디를 정리하진 않지만 각자 스크립트를 항상 준비해 오잖아요. 네.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책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지점. 그래서 두 권 저희는 보시는 분들 끊어서 보시겠지만 저희는 한 사람이 한 번에 지금 두 권을 쫙 했거든요. 지금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은 저는 가까이 계죠. 저도 읽어볼 겁니다. 읽고 후기 또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다음 책은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한테 추천받은 책이고요. 헬린 니어릭의 소박한 밥상. 지금 점심시간 배고플 때인데 요걸로 다음 책 이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도 저희는 큰 바퀴 오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